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듣기 힘든 격한 단어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기문란. 경찰이 인사권자인 본인이 제거하지도 않은 치안감 인사를 발표해 결국 번복을 하게 만든 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겁니다. 대통령실 내부도 그냥은 못 넘어간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경찰 편을 들고 나서면서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진실과 파장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그젯밤 2시간 간격을 두고 경찰 치안감 인사가 뒤집힌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강한 어조로 2차례나 국기문란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았고 대통령이 제거하지도 않은 경찰 자체안이 유출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재하지도 않은 인사안이 마치 번복된 것처럼 비춰지고 그 배경에 새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가 있다는 식의 말이 나오니 대통령으로서도 황당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실에서 경찰 등 사정기관을 관리하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만큼 관할 부처인 행안부에 지휘 통제 부서를 두는 게 맞다는 겁니다.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에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을 향한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을 두고는 임기가 한 달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책임지라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에 이미 충분히 의중이 담겨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대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행안부가 경찰의 최종안이 아닌 초안을 보냈는데 경찰이 그 안을 덜컥 발표하면서 탈이 난 건데요. 그 잘못된 안을 보낸 행안부 직원은 파견된 경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황규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견 경찰인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이 경찰청에 치안감 인사 명단을 보낸 건 그제 오후 6시 15분쯤. 이 명단은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제청한 것이 아닌 경찰청이 추천했던 초안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명단을 내부방에 올렸고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인사를 공지한 셈이 된 겁니다. 2시간 뒤 치안정책관이 명단을 다시 보냈고 28명 중 7명의 명단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청 안에서 기한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통령님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10시 좀 전에 결재를 한 번 하셨고요. 행안부 관계자는 치안정책관이 경찰청에 어떤 명단을 보냈든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인사를 발표한 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인 치안정책관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칭 경찰국 설치 등을 놓고 경찰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건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경찰 내부는 동요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떠나 경찰이 빌미를 준 것이라며 이런 시국에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 이슈는 정치권으로도 확산됐습니다. 경찰청장을 만난 민주당은 정권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인사안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정권 실세에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성규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가 극에 달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경찰을 통제하고 그리고 경찰을 흔들어대고 경찰 인사권을 주고 경찰을 길들이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창룡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와 면담을 가진 뒤 인사 번복 과정에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시간 동안에 그 인사가 번복될 때에 무언가의 개입이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실세의 개입이다. 이것이 비선 실세냐 혹은 개선의 실세냐 이것을 밝히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다. 경찰청이 올린 인사안이 아닌 행정안전부와 조율한 1차 수정안이 내려왔고 이후 또 변경이 됐는데도 경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권력의 사유화를 중단하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은 최측근 좌동훈, 우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 권력도 견제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았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를 막겠다며 자체 TF를 만들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실수냐 고의냐, 진짜 국기문란인 거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살펴보죠. 사실 그제 저녁에 발표됐었던 이 경찰 치안감 인사 여기에서부터 이 어지러운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치안감은요, 이 경찰 계급 서열상 이 3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사 총괄이나 예산 인사를 고민하는 고위 간부 자리입니다. 그런데 발표 2시간 만에 번복이 된 건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그제 저녁 6시 15분에 경찰청 인사과가 행정안전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이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인사안을 이메일로 받았고 곧 공표가 됐습니다. 이 안을 편의상 1차 안 이렇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시 30분 치안정책관이 수정된 인사안을 다시 전달하면서 재공표됐거든요. 이때 발표된 게 최종안인 겁니다. 자, 지금 편의상 1차 안이라고 했던 그 안의 성격을 두고 지금 설명이 서로 좀 다릅니다. 맞습니다. 네. 양측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를 종합해보면은 1차 안에 대해서 행안부와 대통령실 측은 사전에 경찰청장이 추천한 안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경찰의 추천안이 어떻게 최종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중을 따져 묻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 설명이 조금 애매합니다. 경찰은 1차 안이 당초 검토한 범위 안에 있었다. 주요 포스트, 그러니까 주요 보직은 맞았다라고 설명하면서도요. 경찰이 추천한 안건 그대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대통령실은 이걸 따져 묻고 있는 건데요. 네. 대통령 최종 재가가 나지 않은 걸 경찰이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경찰은 관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청자분은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던 거냐 이렇게 지금 물어오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관행이었다라고 말하는 경찰 고위 간부도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없다는 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종전에는 경찰 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과 함께 논의를 하고 행안부는 이 형식상 제청 주체로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전달받은 인사안을 경찰이 내부에 선공지하고 후 결재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행안부가 보내준 안건을 그런 식으로 경찰 실무자가 판단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경찰이 1차 안을 발표한 형식이나 이 절차를 두고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11개 경찰 계급 중에서 총경급 이상의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면은 장관이 제청을 하지만 임용은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1차안이 전달되고 공표되는 과정에 대통령의 제가 없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을 언급하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야당은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1차안이 최종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네. 정권 실세가 개입을 했다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불거지고 있는 핵심 의혹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행안부 치안정책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치안정책관이 1차안과 최종안을 모두 전달을 했는데요. 그 간격 2시간 23분이었습니다. 야당은 이 시간에 누군가 개입하면서 인사범벅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치안정책관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안정책관은 정상 업무 중인데 여러 차례 입장을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치안정책관이 보냈으니까 제일 잘 알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이 국기문란이라는 단어 아주 센 단어인데 네. 이렇게 격앙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좀 대통령실 취재를 해봤죠? 네, 사실 고의로 유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경찰 기강이 그만큼 심각하게 해이해졌다. 아무래도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 제가도 나지 않은 인사안이 어떻게 경찰 내부망에 올라갈 수 있냐는 것인데 또 대통령이 마치 경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처럼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인사범벅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유출을 했다면 국기문란이고 실무자 실수라고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과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경찰 통제안에 대해서 경찰 수뇌부부터 말단 경찰관까지 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대통령은 크게 화를 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일단 행안부는 경위 파악은 모두 마쳤고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이 스스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한 만큼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고 보입니다. 경찰은 아직 감찰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만큼 경찰의 내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잘 취재해 주시죠. 아는 기자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국방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살펴보니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표류했을 당시 그 7시간 긴 감청 정보 중에 월북이란 표현은 딱 한 번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건 왜곡을 주도한 사람으로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을 지목했는데요. 당사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보고를 받은 국민의힘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해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다. 사흘 뒤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에 이를 지시한 당사자로 당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목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차장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침서를 보내서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당시 월북의 근거로 들고 있는 북한 감청 정보 SI에 대해서는 7시간에 달하는 대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중 월북 표현은 단 한 문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구조 지시도 없었다고 공격했습니다. 생존에 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구조 지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조 지시뿐만 아니라 아무런 지시도 없었다. 그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서주석 전 1차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왜곡을 지시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신을 소각했다고 본 우리 발표와 부유물 소각을 했다는 북한 통지문의 차이를 비교하자는 입장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견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이것은 전체 SI를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에서 SI를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방부에서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며 이 진상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실이 더 나온 게 있는지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혁 기자, 공개할 자료가 없는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지금 자료들을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TF팀의 국방부 합참 현장 조사 활동은 조금 전에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열람한 자료는 2년 전 사건 당시 감청된 북한의 통신 기록 등 특별 취급되는 SI 정보를 제외한 것들로 전해졌습니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TF팀 의원들은 오늘 오후 2시쯤 국방부를 찾았는데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합참정보본부장, 작전본부장 등 국방부 합참 간부들이 이들을 맞아 지난 2020년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취득 경위와 월북 판정 과정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장은 오후 4시 반쯤 잠시 회의실을 빠져나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자료가 방대하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생존해 있던 이대준 씨의 구조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중간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TF는 당시 국방부 윗선도 월북에 대한 정보 왜곡의 주체로 지목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 위원장은 앞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방부 직원은 월북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했을 것이라며 윗선으로 올라가 그 가능성이 변화되고 왜곡됐고 국방부가 총대 메고 변화된 입장을 강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민의힘 TF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이대준 씨의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고소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미뤄볼 때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2주 뒤로 미뤘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개시하면서 이 대표의 징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 5시간의 논의에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던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실장이 성접대 의혹 제보자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는지 이 대표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김 실장은 어제 윤리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각서는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진술했지만 윤리위는 의혹이 덜 풀렸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근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 대표 징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기된 윤리위를 두고 이 대표를 옹호하는 측과 아닌 측으로 나뉘며 당내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제가 볼 때 자해 정치를 하고 있어요. 대표 망신 주기 정치를 하는 거죠. 조국 수호로 상징되는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김철근 실장도 자신을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 윤리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반격카드로 2030 세대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 혁신위를 띄우고 당 윤리위는 비판하며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활동을 시작한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선과 지방승리, 선거의 승리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이 대표가 직접 띄운 혁신 기구인 만큼 공천제도, 당원 시스템 개혁 등 혁신 이슈를 주도하면서 당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지층으로 꼽히는 2030 청년 세대 결집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힘을 보태려면 당원 가입밖에 없다며 청년 당원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당 대학생위원회 행사도 찾아 청년들과 적극 소통했습니다. 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문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대중에 노출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이탈은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2주 뒤로 미룬 데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이 대표는 경찰 조사도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을 윤리위가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을 쇄신하겠다며 1박 2일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도 참석했는데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 중 150명가량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쇄신 방안을 찾겠다며 1박 2일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 당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재명 의원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은 매우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의견도 같이 나누고 모두가 다 선배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친문 전해철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등 자신을 향한 불출마 압박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철 의원님도 불출마를 하시고 있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열심히 의견을 듣고 있다며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상황이 아니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을 겨냥한 불출마 요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전해철 의원의 이런 반응이 여타 책임 있는 분들의 어떤 연쇄적 반응으로 좀 이어지기를 저희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불출마를 촉구하는 것인지는 다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친문 홍영표 의원과 같은 조에 편성돼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검찰이 오늘 쌍방울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 때문인데 쌍방울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연루 의혹도 받고 있죠. 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늘 수원지검 형사육부 수사팀이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한 건 주식 시세 조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쌍방울은 지난 2020년 4월 3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듬해 3월 조기 상환했습니다. 석 달 뒤 이 전환사채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들에게 다시 매각됐는데 매입자들은 이를 주식으로 바꿔 처분해 최대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쌍방울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호재에 주가가 급등한 상황. 앞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는지 조사해온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 흐름 관련 정보를 수원지검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의 다른 부서인 공공수사부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쌍방울의 전환사채 거래가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쌍방울과 이 의원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무슨 S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발견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때 운영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 제안을 신설했습니다. 이 차이점은 100% 실명제로 운영을 하되 이 민원이 들어오면 책임지고 답변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찬욱 기자가 전합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운영한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청원 플랫폼인 국민제안을 신설했습니다. 실명과 비공개로 운영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또 매크로 방지를 통해서 여론을 만드는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민관 심사위원이 선정한 국민 우수 제안에 한해 공개하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국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여론이 특정 지지층에게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국민청원에선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문재인 대통령 응원 등이 10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청원 111만 건의 청원 답변률이 0.02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선별적으로 답변이 이뤄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여랑여랑 오늘은 정치부 안보겸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의원. 두 사람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뒤끝 다음에 두 글자 뭡니까? 바로 뒤끝 악수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만난 두 사람의 살벌했던 악수 장면부터 먼저 보시죠. 네, 지난 회의 때도 악수로 신경전이 있었죠? 맞습니다. 일주일 전 회의에서 배현진 의원이 먼저 손을 잡았지만 이 대표는 눈길도 주지 않았는데요. 사흘 전 회의 때는 이 대표가 비공개 회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공개 설전도 벌였었죠. 자, 오늘 이제 보신 이 뒤끝 악수 이후에 비공개 회의를 했던데 뭐 더 살벌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비공개 회의 때도 당 지역위원장 공모와 관련해 두 사람이 거친 말을 주고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배현진 의원은 여랑야랑 통화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유를 가지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명색의 여당 최고 지도부 회의인데 좀 볼썽사납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보기 딱해서 한마디 한다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견제가 아닌 협력 관계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언제까지 회의 때마다 감정 싸움을 봐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식물총장을 언급했던데 예전에도 했던 단어죠? 네, 오늘 출근길 발언부터 들어보실 텐데요. 한동훈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다 하면 새로 오는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되지 않겠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식물총장 이 말은 검찰총장 시절에 윤 대통령이 쓰면서 사실 화제가 됐던 단어거든요. 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20년 10월 국정감사 때 바로 이 발언이었죠.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아직 검찰총장이 없으니 식물총장이 될 거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총장 없는 상태로 한 장관이 인사를 하다 보니 임명돼도 한 장관이 쥐락펴락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볼까요? 자, 청년대표에서 구급 공무원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관련 이야기인가 보죠? 네, 청년대표로 영입됐던 박지원 전 위원장을 향해 구급 공무원의 길을 가라는 민주당 내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지금 저희 민주당에는 더없이 필요한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입니다. 그분이 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당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헛헛한 존재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원래 가던 길 기자의 길을 가시든 아니면 구급 공무원을 보시든 그쪽 길로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뜬금없이 구급 공무원 얘기가 나오니까 직업 비하 이런 뭐 얘기도 나오던데 징계는 최강욱 의원이 받았는데요. 박지원 전 위원장이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박 전 위원장은 어제도 재심을 청구한 최강욱 의원을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박 전 위원장이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인 수박의 전형이라며 국민의힘 옷을 입은 합성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당내에서요, 박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발언은 아예 없습니까? 사실 공개적으로 거의 없는데요. 저희 채널A 돌직구쇼에서 나왔습니다. 20대 여성의 눈으로 민주당을 평가하고 민주당을 이끌어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 모셨는데 본인이 맡았던 소임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조리돌림을 하고 사람을 모욕 주고 이러면 민주당은 쇄신 방안을 찾는다며 1박 2일 워크숍까지 떠났는데요. 쓴소리도 경청하는 것부터가 쇄신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팬덤 정치라는 게 유혹이 참 큰 것 같아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13년 만인데요. 수입 물가는 따라서 더 오르겠죠. 증시마저 폭락해 또 연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5원 오른 1,301.8원. 환율이 1,300원을 뚫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7월 이후 12년 11개월 만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여파에 간밤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안 그래도 급등한 원자재 가격에 환율까지 치솟으며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식품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재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환율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밀이나 옥수수, 대두 같은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관계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안들을 준비하고 있고. 고환율의 수출입 위주의 기업들도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소기업 508개 가운데 30.5%가 치솟는 환율로 원자재 비용이 늘고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답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연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22% 내린 2314.32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4% 넘게 폭락했습니다. 대폭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번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1,300원대를 뚫은 고환율까지 더해지며 한국 경제가 당분간 삼중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1호 환자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 해외 일반 환자와는 이 다른 증상을 보여서 이 초기 진단에 애를 먹었다는데요. 이혜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독일에서 입국한 30대 원숭이 두창 환자 A씨. 그제 입국 당시 37도의 미열이 있었는데 해열제 처방으로 지금은 열이 떨어졌습니다. 바이러스 질환들은 증상 치료가 우선이거든요. 되게 젊은 분이고 또 증상이 지금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한 A씨는 병원에 도착할 때만 해도 의료진이 원숭이 두창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손이나 발, 얼굴 등의 발진이 먼저 나타나고 온몸으로 확산하는 기존 증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으로는 손이나 이제 얼굴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 이 환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마 조금 잘 안 보이는 부분, 입 안이나 그래서 처음에는 진단이 좀 헷갈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들은 감염 초기 입이나 성기 주변에 발진이 먼저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마스크와 옷 등으로 가릴 수 있는 곳에 발진이 주로 나타나면서 공항에서 의심자를 차단해야 하는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발생 국가를 방문한 후에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고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전 세계 3,300건이 넘어가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카카오택시의 프리미엄 서비스죠. 카카오티 블루 기사가 마약을 하고 손님을 태웠습니다. 약에 취해서 15분이나 운행을 했다는데 결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지나가는 택시 한 대. 잠시 뒤 도로 옆 편의점 앞에 급히 멈춰섭니다. 기사가 차키를 뽑아 뒤에 탄 승객에게 건네고 잠시 뒤 경찰관들이 출동해 택시 안을 살펴봅니다. 차에서 내린 택시기사는 계속해서 몸을 비틀며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택시기사가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7일 밤 10시 20분쯤. 핸들을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옆에서 오는데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기사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에 승객이 정차를 요구했지만 기사는 15분을 달린 뒤에야 차를 세웠습니다. 일단 운전하면 안 된다. 당신 대신에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분 좀 불러달라. 키 빼라 그러고 이제 키도 제가 이제 뺏어서 일단 잡고 있었죠. 경찰이 현장에서 택시 기사를 긴급 체포해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추가 조사 끝에 전날 밤 자택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해당 기사는 카카오 택시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카카오티 블루 가맹 사업자.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승객에게 요금 환불과 해당 기사에 대한 영구 퇴출을 약속했습니다. 승객은 이번 사건과 재발 방지책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세부 운영안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요즘 밤하늘의 별까지 가리킬 수 있는 레이저 포인터가 캠핑족 사이에서 유행입니다. 그런데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다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레이저 포인터를 쏘니 길게 쭉 뻗어 하늘에 닿을 것만 같습니다. 풍선을 향해 쏘자 6초 만에 터지고 비닐과 종이도 뚫어버립니다. 일명 별 지시기로 불리는 레이저 포인터로 코로나 이후 늘어난 캠핑족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부산 세관은 중국산 레이저 포인터를 밀반입한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중국산 3만 4천여 개, 시가 2억 원 상당을 유통했습니다. 휴대용 랜턴의 경우 수입할 때 특정한 안전 요건이라든가 수입 요건은 없습니다. 수입이 불가능한 제품을 휴대용 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해서 수입한 겁니다. 일반 레이저 포인터는 출력이 1mW인데 반해 중국산은 최대 120배 안전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 때문에 종이와 비닐을 뚫을 정도로 강한 열을 발산합니다. 눈에 노출하면 염증이 생겨 시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레이저 용품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으로 눈에 조사해서 눈의 시력을 갖다가 잃은 경우도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세관은 업체 3곳 가운데 한 곳은 검찰에 고발하고 2곳엔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어제 저희 강은하 기자가 중력 6배의 가속도를 견디는 비행 훈련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그 훈련을 통과한 강 기자가 F-15K 전투기에 탑승해서 전국을 누비며 초계 비행을 했습니다.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이라는데요. 함께 하늘 날아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공군 전투기의 첫 출격이 이루어졌던 대구 공군기지. 초계 비행에 참여하는 모든 조종사들이 모이자 비행 일정과 함께 모니터, 통신기구 사용법 등을 알려줍니다. 신체에 맞게 장비를 착용한 뒤 경납고로 이동하면 현존 최대 무장 능력의 F-15K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 무장까지 마친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성 최초로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탑승해 한미연합 초계 비행을 실시하겠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순간 엄청난 속도에 몸이 뒤로 훅 쏠립니다. 그렇게 단 몇 초 만에 눈앞엔 너른 창공이 펼쳐집니다. 2시간에 걸친 초계 비행.
6.25 당시 피난지였던 부산과 포로 수용소가 있던 거제도, 8만 대장경이 보존된 합천 해인사를 거쳐 세종, 평택, 인천, 강릉까지 영공 방위에 나섭니다. 세종 하늘에선 미 공군 전투기 편대도 초계 비행에 합류합니다. 지금부터 미 공군 F-16 편대가 합류해 한미 합동 초계 비행이 이뤄집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건전한 한미 동맹을 통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적이 도발하면 압도적인 힘으로 단호하게 진압하겠습니다. 이어진 가상 공방전. 급가속과 급선회 비행이 이뤄질 때마다 중력의 6에서 7배에 달하는 압력이 몸에 가해집니다. 중력 가속도에 피가 하체로 쏠리면서 실신하는 걸 방지하는 중력 방지복과 L1 호흡법으로 버텨내지만 체력적으로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우리 공군의 피땀 어린 영공 수호는 한시도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인하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이어 오늘은 한국형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됐습니다. 이 위성으로 GPS 오차가 확 줄어든다는데요. 이제는 호출앱으로 부른 택시가 길 건너편에 서는 일은 없어질 거라고 하네요. 박재희 기자입니다.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 발사됐다. 점화됐다. 우리 시간 오전 6시 50분쯤 한국형 항공위성을 실은 발사체가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르더니 28분 뒤 궤도에 성공적으로 위성을 올려놨습니다. 24시간 한반도 상공에서 GPS 위성 정보를 보완해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위성입니다. 정부세종청사 안내소 앞입니다. 앱으로 택시를 불러보니 인근 동네 이름이 뜨면서 엉뚱한 곳이 찍힙니다. 최대 30m에 달하는 GPS 오차 때문인데 앞으로는 한국형 항공위성으로 칼같이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오차는 30분의 1 수준인 1m까지 줄어듭니다. 벽에 뚫린 창문까지 정확하게 통과할 수 있는 정밀도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나 드론 택배,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2호기를 시작으로 차례로 5호기까지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장애라도 발생하는 백업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2개,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위성 수명이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일단 항공위성 1호기는 12일 후쯤 목표 정지 궤도에 도달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한국 경제의 거목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타계했습니다. 경제학자에서 서울시장과 정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큰 족적을 남긴 고인의 삶을 안건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하얀 눈썹에 대쪽 같은 성품. 서울 포청천으로 불렸던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향년 94세. 수제자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조문객을 맞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빈소를 찾아 선배의 넋을 기렸습니다. 늘 기본,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한 경기적인 대응도 좋지만은 우리 경제가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을 많이 하시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인 1974년 출간한 경제학원론은 11판까지 나오며 대표적인 경제학 교과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경제부총리, 1992년엔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고 민선 초대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정당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교수이자 관료, 정치인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정치 몇 해 동안에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일단 어떤 활동을 했을 적에 거기서 뭔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게 만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난 생각을 해요.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이른바 조순 학파가 현실 경제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현실 참여 경제학자로 학계는 물론 정치사에도 큰 족적을 남긴 고인은 이틀 뒤 영면에 듭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의 주인공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입니다. 수십 년 전 전쟁터에 몸을 던졌던 용사들, 생사의 고비를 함께한 전우를 다시 찾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연들을 제가 취재했습니다. 17살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병으로 6.25에 참전한 박경석 장군은 지금도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세요? 막 떠오르죠. 벅덕이도 나고. 또 너무 어린 나이에. 17살에 그냥 수리탄을 맞았으니. 어린 소대장이었던 자신을 전쟁터에서 이끌어줬던 전우를 찾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 나는 소대장 허수아비야. 정천욱 중사 따라다니면서 전투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지. 나는 이름이 소대장이기 때문에 훈장을 탔지만은 그 임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정천욱 중사야. 국가보훈처의 전우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54년 만에 재회한 노병들. 누가 제일 보고 싶으냐 그랬는데 권오찬이 나 같은 한막자에 있었다 그랬더니 안 왔겠지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왔어요. 그랬죠. 권오찬 나와라. 예, 권오찬 선생님. 천둥산 막달대를. 전우가 찾는다는 연락 왔을 때 놀라셨겠어요. 예. 뭐 노래 잘하고 뭐 재밌는 사람 산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 시구 행사에 참여하려고 전우들이 야구장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던 전우가 적탄에 턱이 날아가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지금도. 그래서 6.25 얘기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차지에 청춘을 바치고 몸과 마음에 상처까지 입었지만 전쟁이 끝나고도 참전 용사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군대 나가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나와서 일하는데도 고난이 많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길에 남을 수 있도록 해줘야 군인이 군인의 직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진도 5.9의 강진이 발생해 흙으로 지은 집들이 무너져 내렸고 1,000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거리는 모두 흙바닥이 되어 있고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 파크티카주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날이 밝자 주민들은 맨손으로 무너진 집을 파헤치며 직접 구조에 나섰지만 수습되는 시신들은 어른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밤새 집을 잃은 어린이는 멍하게 앉아 있고 생존한 주민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험한 산지 지형에 구조대 진입이 어려워 헬기가 부상자를 옮기고 있지만 구조 작업은 더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this does add to the burden. So the people are still being taken out of the rubble wherever it is. 탈레반 정부는 1,000명 이상이 숨지고 1,500명이 다쳤으며 주택 2,000채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دغه پیښتر سدګي وکي او په هغه معنا باندې چې کوم د خلکو ورته کفایت کیږي هغه دی وکي نو د ټول نړیوال سم غوښتنه ده چې په دغه وختو کې باید لاس پکار سي او خپل همکاري ته دوام ورکړي. 작년 여름 미군 철수 이후 탈레반 정권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심각한 경제난에 이어 대형 재난까지 덮쳤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착륙하던 여객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승객 140명이 공포 속에 탈출해야 했습니다. 조은하 기자입니다. 여객기가 활주로에 바퀴도 내리지 못한 채 굉음을 내며 동체 착륙을 합니다. 여객기에서 화염도 치솟고 시커먼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긴급 출동한 공항 소방대가 화염을 향해 물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기내 곳곳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승객들은 서둘러 에어슬라이드를 타고 탈출하고 빠져나온 승객들은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입을 다무지 못합니다. 승객 140명과 승무원 10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한 곳은 미국 마이애미. 도미니카 공화국 남부 항구 도시인 산토 도밍고에서 출발했습니다. 다행히도 연료는 새지 않았고 화재는 조기 진압됐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당국은 여객기가 착륙할 때 오른쪽 메인 랜딩 기어에 문제가 생겨 활주로에 곤두박질 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기종 MD-82는 2002년 중국 다롄 앞바다에서 추락하는 등 과거 여러 참사에 연루된 노후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최대 7일 동안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타격왕 이정우가 올해는 홈런 타자로 거듭났는데요. 무서운 장타력으로 키움의 돌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1회 1사 1,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가 투런 홈런을 때려냅니다. 올 시즌 이정우의 12번째 홈런입니다.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선 이정우는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타격왕 이정우는 올해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높은 타율로 2년 연속 타격왕을 노리는 동시에 홈런 생산 능력까지 향상된 겁니다.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파워를 키운 가운데 힘을 빼고 정확한 타격에 집중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70% 힘으로만 배팅 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종범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이정우는 아버지가 일부러 홈런을 노리지 말라면서 힘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홈런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조언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우의 맹활약 속에 키움은 2008년 창단 이후 14년 만에 팀 통산 1000승고지를 밟았습니다. 홈런 타자 박병호의 이적과 마무리 투수 조상우의 군입대 공백에도 키움은 이정우를 앞세워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는 이정우가 장타력까지 갖춘 완성형 타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은철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에도 세찬 장대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츰 비구름대는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오늘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영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충청 이남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과 제주에 150mm 이상, 전북에 120mm 이상, 수도권 등 그 밖은 최고 80mm 정도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은 28도, 대구는 32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재난 문자와 또 마을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또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정권 초 검찰과 경찰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독립성 훼손한다고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죠. 그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정권 수사했다고 좌천 인사하면 독립성 훼손이죠. 누구보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이 잘 아는 원칙입니다. 인사는 수사 잘하는 사람 우대하고 수사는 눈치 안 보게 놔두면 됩니다. 대통령이 대선 때 이런 말을 했으니까 지켜보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